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여자가 있었다. 하얀 명품 수트를 입은 이수진. 그녀의 손목에는 수억 대 다이아몬드 시계가 빛났다. JS 홀딩스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우리 며느리 어딨어? 수진아.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박춘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옆에는 수염을 기른 남루한 차림의 김태호가 따라왔다. 수진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응, 우리가 잘못했어.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봤다.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보안요원.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이 잡상인들 치우세요. 더럽게. 안 돼. 며느리야. 수진아. 박춘자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다. 수진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더니 박춘자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요. 차가운 물줄기가 박춘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대체 고졸 며느리는 어떻게 5천억 재벌 회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왜 거지꼴이 되어 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 김태호의 집.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만 요란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춘자, 남편 김태호, 그리고 구석자리에 조그맣게 앉은 며느리 이수진. 수진의 앞에 놓인 밥그릇에는 누런 찬밥이 담겨 있었다. 국그릇에는 식어서 기름이 뜬 미역국이 담겨 있었다. 반대편 박춘자와 태호의 밥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따끈한 국, 갖가지 반찬들이 수북했다. 쯧쯧. 박춘자가 혀를 찼다. 야, 며느리. 반찬이 왜 이래? 짜도 너무 짜. 고졸이라 요리도 못 배웠냐?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다음부턴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어머님. 태호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안경 너머로 수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기 짝이 없었다. 학벌도 딸리는데 내조라도 잘해야지. 이 정도 음식으로 남편 위장을 망가뜨릴 거야?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수진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도 못 간 것들이 말이야. 박춘자가 낄낄거렸다. 우리 태호는 명문대 나왔는데 말이지. 내가 그때 반대했어야 했어. 고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때 엄마가 말렸잖아요. 제가 안 들었죠 뭐.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후회돼 죽겠네. 수지는 식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꾹 참고 삼켰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딱딱하고 퍽퍽한 밥알이 목구멍을 긁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그릇을 닦고 헹구기를 반복했다. 수진아. 뒤에서 박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은 일찍 차려. 태호가 일찍 나간대. 알았어? 네, 어머님. 그리고 청소 제대로 해.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알았지? 네. 박춘자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벌러덩 누웠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다락방이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 수지는 낡은 이불을 펼치고 그 위에 누웠다. 아, 긴 한숨이 나왔다. 천장을 바라보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밤, 수지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태호의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응?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웠다. 모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태호가 야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손이 떨렸다. 수지는 재킷을 뒤졌다.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여자와 태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태호 오빠에게. 명문대 출신끼리 잘 어울리죠? 마이너스 혜진. 수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너 뭐해? 박춘자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어디서 남편 뒷조사야? 응? 어머님, 이게 아니라. 닥쳐. 박춘자의 손이 날아왔다. 따끔. 수진의 뺨이 화끈거렸다. 고졸년이 주제 파악 못하고 명문대 나온 남편 둔 게 어디야. 감사할 줄이나 알아? 수진은 뺨을 감싸 쥐고 박춘자를 올려다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님, 뭐, 할 말 있어?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영수증을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 문을 닫은 수진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수진은 봉투를 꺼내 펼쳤다. 주식회사 JS 홀딩스 지분 양도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금액. 5천억 원.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왼쪽 입꼬리만 살짝. 그녀의 시그니처 미소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그날 밤 수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회장님. 이비서님. 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아침 집으로 와주세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꺼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 수지는 반지를 꼭 쥐었다. 엄마, 이제 딸이 제대로 복수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수지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다.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거짓말처럼 푸짐한 상이었다. 박춘자가 식탁에 앉으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제 혼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어머님. 수지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흥? 이제야 정신 차렸냐? 진작 이렇게 하지. 태호도 식탁에 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수진을 힐끗 봤다. 나 오늘 늦어. 교수님들이랑 세미나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태호는 오늘 상간녀 혜진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진의 생활비 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다. 네, 다녀오세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긴 여행이 될 거예요, 여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호는 이상한 듯 수진을 쳐다봤지만 곧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오늘은 음식이 괜찮네. 고등어도 고소하고. 며느리, 내가 하면 되잖아. 박춘자가 낄낄거리며 밥을 먹었다. 수지는 그들이 밥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식사 잘하세요. 이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일 테니까. 오후 3시, 수지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빌딩 외벽에는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JS 홀딩스. 회전문을 통과하자 대리석 바닥에 로비가 펼쳐졌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자 한 남자가 다가왔다. 회장님.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이비서였다. 이비서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둘은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수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집구석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데 얼마나 걸리죠?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비서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김태호 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주주는 사실 저희 계열사였습니다.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춘자 씨 명의로 된 빌라도 사실은 회장님 아버님께서 사두신 겁니다. 언제든 명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단 김태호 주식부터 매집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 남편이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지 사진 찍어주세요. 이미 찍어놨습니다. 이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태호와 혜진이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잘했어요.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 저녁 6시. 수진은 강남역 백화점 명품관에 서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 가방 어때? 예쁜데? 사줄까? 태호와 혜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춘자도 있었다. 역시 대학 나온 애는 안목이 달라. 박춘자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태호 며느리는 이렇게 예뻐야 하는데 말이야. 어머님. 혜진이 수줍게 웃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곧 손을 펴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에 세 사람이 화들짝 놀랐다. 너는.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제 카드로 쇼핑하시네요? 재밌으세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혜진이 들고 있는 쇼핑백을 보았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이네요. 좋은 취향이시네요, 아가씨. 저기. 혜진이 뒤로 물러섰다. 수진은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반으로 뚝 잘라버렸다. 이제 이 카드는 못 쓰실 거예요. 미쳤어? 태호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네, 미쳤죠.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수지는 잘린 카드 조각을 태호의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수진아. 이 고졸려나. 박춘자의 고함이 백화점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태호와 박춘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너 뭐 한 거야? 태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카드를 왜 끊어? 미쳤어?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에 던졌다. 종이들이 탁자 위로 흩어졌다. 이혼 서류예요. 뭐? 태호의 눈이 커졌다. 박춘자도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내가? 감히?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자세였다. 당신 불륜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수진이 태블릿을 탁자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태호와 혜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건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텔 영수증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어요. 전부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건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명문대 출신이라며요? 학벌이 잘 맞는다고 어머님이 칭찬하시던데요? 수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박춘자가 태블릿을 집어던졌다. 이 고졸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고소해? 내가? 네, 제가요. 수진이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고졸 며느리가 명문대 남편을 이혼하겠답니다. 싫으시면 법정에서 보시죠. 너 미쳤어? 태호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없어. 알아? 빈털털이야. 고졸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수진은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전 잘 살 겁니다. 뭐? 당신들보다 훨씬 더요. 수진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 참. 내일 아침까지 도장 찍어주세요. 안 그러면 법정 가는 거예요.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태호와 박춘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저 전현이 정말. 박춘자가 이를 갈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락방에서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엄마의 유품 반지,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여기. 태호가 서류를 수진에게 던졌다. 이제 됐어? 만족해? 수진은 서류를 집어 확인했다. 태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태호가 비웃었다. 고졸이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태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 박춘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박춘자가 소리쳤다. 우리가 너 같은 고졸 주제에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네, 감사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아드릴게요. 뭐? 갚아? 너 따위가 뭘 갚아?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갔다. 박춘자는 창문으로 달려가 수진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저 차. 박춘자의 눈이 커졌다. 그거 몇 천만 원짜리 차 아니야? 태호도 창가로 달려왔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뭐야? 수진이가 어떻게 저런 차를. 분명 남자 꼬셔서 얻어 탄 거야. 저 더러운 년. 박춘자가 침을 뱉었다. 하지만 둘은 알지 못했다. 그 차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이비서라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 이제 5천억대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태호는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사무실로 들어서려는데 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김 대리님. 네, 부장님?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가보세요. 왜요? 그게 회사가. 부장의 얼굴이 창백했다. 태호는 인사팀으로 뛰어갔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태호 대리님,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네, 해고요? 태호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가 인수합병됐습니다. 새 주인이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귀하는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인수합병? 누구한테요? JS 홀딩스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JS 홀딩스? 네. 짐 싸시고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손이 떨렸다. JS 홀딩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포털 사이트에 JS 홀딩스를 검색했다. 첫 번째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JS 홀딩스 신임 회장 취임. 31세 최연소 여성 CEO. 태호는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로딩됐다. 으악! 태호가 비명을 질렀다. 사진 속에는 하얀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있었다. 수진이가 회장이라고?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태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같은 시각 박춘자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누구세요? 박춘자가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박춘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주택은 오늘부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짐 싸시고 나가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집의 실소유주는 JS 홀딩스 이수진 회장님이십니다. 귀하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신 겁니다. 이수진? 수진이? 박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고졸년이 무슨 회장이야. 말씀 조심하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회장님을 모욕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십니다. 이게 무슨... 박춘자는 주저앉았다. 그때 태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엄마. 태호야. 우리 망했어. 수진이가 재벌이었어.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그날 밤 태호와 박춘자는 집에서 쫓겨났다. 짐을 든 채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처량했다. 이제 어쩌지? 박춘자가 울먹였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혜진아,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10번째 전화에서야 혜진이 받았다. 뭐예요? 혜진아, 나 지금 큰일 났어. 회사에서 잘렸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너 집에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 안 돼요. 응? 왜? 오빠, 저 이제 오빠 만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전 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재벌이래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혜진아.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재벌 사위인 줄 알아서 만난 건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안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박춘자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이한테 빌어야 해. 그 애가 우리 며느리잖아. 엄마, 우리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용서해 줄까?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를 버릴 수는 없지. 가자, 수진이 회사로 가자. 두 사람은 박스를 들고 강남의 JS 홀딩스 빌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JS 홀딩스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다. 그 한가운데에 박춘자와 태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수진아, 회장님,
제발 나와주세요. 박춘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우리가 잘못했어. 며느리야. 주변의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회장님 아는 사람들인가 봐. 근데 왜 저렇게 빌고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하얀 수트를 입은 수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 이비서가 따라왔다. 수진아. 박춘자가 수진에게 기어갔다. 며느리야. 우리가 다 오해했어. 내가 우리 집 복덩이인 줄 몰랐어. 수진은 박춘자를 내려다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비서님. 네, 회장님. 저분들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수진은 박춘자를 지나쳐 걸었다. 마치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수진아. 며느리야. 박춘자가 수진의 다리를 붙잡았다. 수진이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박춘자를 봤다. 손 치우세요. 명품 구두 더러워지잖아요. 수진아, 제발. 수진은 신고 있던 하얀 구두로 박춘자의 손을 살짝 밟았다.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 어머, 바닥에 오물이 있네요. 수진이 이비서를 봤다. 이 비서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위생이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박춘자와 태호를 끌어냈다. 안 돼. 수진아. 며느리. 박춘자의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진의 회장실. 이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김태호 씨의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채는요? 이미 몇 군데 손을 댔습니다. 곧 독촉이 시작될 겁니다. 좋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줄 일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김태호에게 투자 정보를 하나 흘려주세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요. 가짜 정보 말씀이신가요? 네. 얼마 안 남은 돈까지 전부 털어놓게 만들어주세요. 이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태호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좁고 답답한 방, 창문도 작았다. 한때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이런 곳에 처박혀 있었다. 시발.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채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김태호 씨, 원금 3천만 원의 이자 200만 원, 이번 주까지 입금 바랍니다. 독촉 3차. 입금 없을 시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태호는 독촉장들을 집어던졌다. 돈이 어딨어, 돈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태호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DS 투자회사의 이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투자회사요? 태호의 귀가 번쩍 뛰었다. 네. 김 씨께서 명문대 출신의 경력도 좋으시던데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제안이요? 요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대박이거든요. 다음 주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최소 10배는 수익 보실 겁니다. 10배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다. 네. 지금 1,000만 원만 넣으시면 억대 수익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만 투자 받고요. 전 지금 돈이. 아, 그러시면 대출도 알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 낮은 곳으로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는 고시원 복도로 나갔다. 공중전화 앞에 박춘자가 앉아 있었다. 엄마. 태호야, 어떻게 됐어? 투자 기회가 생겼어. 이거 대박 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말? 박춘자의 눈이 빛났다. 근데 돈이 필요해. 1,0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어디 있어? 엄마 금반지 있잖아. 그거 팔자. 박춘자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내려다봤다. 태호 아빠가 살아생전에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것까지. 엄마,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발. 박춘자는 한숨을 쉬며 반지를 뺐다. 알았어. 우리 태호 믿는다. 이틀 후, 태호는 금은방에서 받은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쳐 1,500만 원을 마련했다. 전 재산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DS 투자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이번엔 성공한다. 꼭 성공해. 태호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같은 시각 수진의 회장실. 회장님, 김태호 씨가 입금했습니다. 이비서가 보고했다. 얼마요? 1,500만 원. 전 재산입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DS 투자회사는 다음 주에 폐업 신고하고 계좌는 동결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회사 주식은 이미 상장 폐지 수순 밟고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수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태호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수십 번째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 하지만 DS 투자회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다. 사무실 문에는 폐업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안 돼. 안 돼. 태호는 주저앉았다. 전 재산이 날아갔다. 아니, 대출까지 받았으니 빚만 남았다. 으악. 그가 비명을 질렀다. 길거리 사람들이 쳐다봤다. 태호는 비틀거리며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박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야, 어떻게 됐어? 돈 벌었어?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태호야? 아. 박춘자가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아.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똑똑똑.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에 태호가 눈을 떴다. 김태호 씨, 문 여세요. 누구세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빚 갚으셔야죠.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쾅쾅쾅. 문이 흔들렸다. 태호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복도 비상구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엄마. 박춘자는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우리 도망가야 돼. 뭐? 투자 사기당했어. 돈 다 날아갔어.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어서 가자. 두 모자는 허겁지겁 골목으로 달렸다. 그날부터 태호와 박춘자는 숨어다니는 신세가 됐다.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지새웠다. 배고파.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참아요, 엄마.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진이한테 그러지 말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일주일 후, 혜진은 강남역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 혜진아, 요즘 왜 이래? 안색이 왜 그래? 응, 그냥.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악몽을 꾸었다. 수진이 나타나는 악몽.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JS 홀딩스 법무팀입니다. 귀하께서 김태호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을 파탄시킨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혜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저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하의 학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학력이요? 네. 명문대 졸업이라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고졸로 나왔습니다. 학력 위조죄로도 고소 검토 중입니다. 아니. 소송 관련 서류 받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봤다. 친구가 물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나 망했어. 응? 혜진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진, 이수진, 나를 이렇게까지. 다음 날 혜진은 태호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오빠, 나 혜진이야. 혜진아? 너 왜? 오빠, 우리 고소당했어. 손해배상이래. 그리고 나 학력 위조로도 고소당했어. 뭐? 오빠 전 부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떡해. 혜진이 울먹였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오빠도? 우리 둘 다 망한 거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혜진이 소리쳤다. 당신이 재벌 사위라고 했잖아. 나 당신 믿고 만난 건데. 야,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그런 줄. 몰랐으면 알아봤어야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도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돈 보고. 둘은 전화기 너머로 싸웠다. 결국 혜진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시발. 태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날 저녁. 수진은 레스토랑에서 이비서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회장님 강혜진 씨가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김태호 씨에게 반하지 않겠다고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네.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죠. 남의 남편 건드린 대가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사채는 현재 원금 포함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좋아요. 박춘자도 연대보증 서게 만들었나요? 네, 이미 서명받았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회장님, 그 두 사람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요? 네. 로비에서 이틀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진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다. 한번 만나줄까요? 마지막으로. 이틀 후, 태호와 박춘자는 JS 홀딩스 로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수진아. 박춘자는 지쳐서 중얼거렸다. 엄마, 곧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타났다. 하얀 수트에 명품 구두. 완벽한 모습이었다. 수진아. 태호가 달려들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태호를 내려다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고요? 그래, 내가 불륜도 저질렀고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박춘자도 기어왔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고졸이라고 무시해서 미안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수진아, 특히나. 수진이 박춘자를 봤다. 제 엄마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 절대 용서 못해요. 박춘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가 제 손에 끼워주신 거였어요. 수진아,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해라고 하시면서요. 며느리야. 그걸 어머님은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딴 싸구려 반지라고 하시면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그날 결심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진아, 제발. 그리고 지금 복수는 절반쯤 끝났어요. 수진이 태호를 봤다. 당신은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여자한테도 차였죠? 태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님은 집도 잃고 반지도 잃고 아들의 미래도 잃었고요. 박춘자가 울먹였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수지는 이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사채 5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두 분 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강혜진 씨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위자료로 1억 청구할 예정이고요. 1억? 태호가 비명을 질렀다. 그게 어디 있어? 그건 당신들 문제죠. 수진이 돌아섰다. 수진아, 며느리, 제발. 박춘자와 태호가 매달렸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달려와 둘을 떼어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이비서가 말했다. 네, 가죠. 수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뒤에서 박춘자와 태호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춘자는 친구 집 단칸방에 얹혀 살고 있었다. 좁고 습한 방.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춘자야, 미안한데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친구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태호가 곧 돈 벌어올 거야. 근데 넌 며느리가 재벌이잖아. 왜 안 도와줘? 박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 주까지만 있어줘. 정숙아, 미안해. 나도 월세 내기 빠듯해.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2장. 이거라도 받아. 아니야, 됐어. 그거 너 먹고 살아야지. 정숙은 방을 나갔다. 박춘자는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태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배가 고팠다. 지갑에는 1,000원도 없었다. 아저씨, 여기서 자면 안 돼요. 편의점 알바생이 나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태호는 일어나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에 갈 돈도 카페에 앉을 돈도 없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춘자였다. 엄마. 태호야, 너 어디야? 공원이요. 나 좀 와줄래? 정숙이가 우릴 내보내래. 네. 다음 주까지만 있으래.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전화를 끄는 태호는 일어섰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다시 강남으로. JS 홀딩스로. 새벽 5시. 태호는 JS 홀딩스 빌딩 앞에 도착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았다. 수진이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무릎 꿇고 빌자. 시간이 흘렀다. 해가 떠올랐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태호를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노숙자인가?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수진만 기다렸다. 오전 9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다. 차에서 수진이 내렸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는 햇빛에 빛났다. 수진아. 태호가 달려갔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비키세요. 수진아. 나야. 태호야. 수진은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건물 안으로 걸어갔다. 수진아. 태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젠장. 태호는 주저앉았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금만요. 제발 조금만. 안 됩니다. 나가세요. 경비원이 태호의 팔을 잡았다. 태호는 떨쳐내며 소리쳤다. 나 김태호야. 여기 회장 남편이었어. 전 남편이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비서였다. 이비서님. 김태호 씨,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릅니다. 제발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회장님은 바쁘십니다.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태호가 이비서의 바지를 붙잡았다. 손 떼세요. 이비서가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경비, 이 사람 내보내세요. 네. 경비원 2명이 태호를 끌고 나갔다. 태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 줘. 그는 길거리에 내던져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인가 봐. 태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오후 3시 박춘자는 정숙의 집을 나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호야, 나 쫓겨났어. 엄마도요? 저도 아까 JS 홀딩스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 일단 만나요. 시청역 2번 출구. 1시간 후. 모자는 시청역 광장에서 만났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배고파.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저도요. 태호는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가 나왔다. 2,000원. 그걸로 뭘 먹어? 그때 누군가 박춘자의 어깨를 톡 쳤다. 박춘자 씨 맞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다. 누구세요? 사채 받으러 왔습니다.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기. 돈이 지금 당장은. 일주일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5천만 원 지금 바로 갚으세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태호가 소리쳤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거 서명하세요. 뭔데요? 재산 압류 동의서요. 남은 거 있으면 전부 압류합니다. 그럴 순 없어. 그럼 감옥 가실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자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쩔 수 없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좋습니다.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사라졌다. 태호야, 우리 정말 끝났어. 박춘자가 주저앉았다. 엄마, 아직 방법이 있어. 무슨? 수진이한테 가는 거야. 끝까지 매달리는 거야. 그 애가 우릴 만나주겠어? 만나줄 때까지 빌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날부터 박춘자와 태호는 JS 홀딩스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 회장님, 제발 나와주세요. 며느리, 우리 좀 살려줘. 하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도 그들을 못 본 척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박춘자와 태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 어지러워. 박춘자가 비틀거렸다. 태호가 부축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수진이 내렸다. 수진아. 태호가 달려갔다. 이번에는 경호원들이 더 빨리 막았다. 수진아, 제발, 딱 한 번만 봐줘. 수진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수진아. 박춘자도 기어갔다. 하지만 경호원이 그녀를 막았다. 며느리, 이 어미가 잘못했어. 제발. 수진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박춘자와 태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수진아. 수진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뭐라고 하셨죠? 수진아, 우리 좀 며느리라고 부르셨나요? 수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혼했으니까요. 수진아, 그리고 이 어미라고 하셨죠? 수진이 박춘자를 내려다봤다. 어머님은 제 어미가 아니에요. 제 엄마는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반지를 주신 분이요. 박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건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시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춘자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용서 안 해요. 수진아,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고졸 며느리를 무시한 거. 수지는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가 이 비서를 봤다. 이분들 출입금지 처리하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르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춘자와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우린 끝났어. 그날 밤, 박춘자와 태호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다. 추웠다. 박춘자는 얇은 외투를 껴입고 떨었다. 추워. 엄마, 이거 입어요. 태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박춘자에게 덮어줬다. 너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태호도 추웠다. 그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참았다. 우리 아들,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내가 수진이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 박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그 애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당연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먼저 그 애를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태호도 울었다. 새벽 4시.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태호 씨죠? 남자 목소리였다. 네. 저는 혜진 씨 변호사입니다. 혜진이요? 네. 혜진 씨가 김태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뭐? 사기? 네. 귀하가 재벌 사위라고 속여서 교제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혜진 씨 학력 위조도 귀하가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다. 시발. 태호야, 무슨 일이야? 혜진이 그년이 나를 고소했어요. 사기죄로. 뭐?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엄마. 완전히.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안. 수진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은 모자를 바라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비서님. 네, 회장님. 강혜진 변호사비는 우리가 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김태호가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 내일 박춘자 씨 단칸방에 압류 딱지 붙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네요. 차가 출발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박춘자는 정숙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정수가 나야. 춘자. 문이 열렸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춘자야. 응? 너 이거.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압류 통지서였다. 박춘자 명의로 된 모든 것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내용. 이게 뭐야? 사채업자들이 다녀갔어. 너 명의로 된 거 다 압류한대. 내 명의로 된 게 어디 있어? 이 집. 응?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이래. 그걸 나도 오늘 알았어. 박춘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럴 리가. 수진이가 했대. 내 명의로 집을 사둔 다음 사채 빌릴 때 담보로 잡히게 만들었대. 그럼 나도 쫓겨나. 우리 둘 다. 정숙이 울먹였다. 춘자야, 난 정말 모르고 있었어. 수진이가 이런 식으로 복수할 줄. 박춘자는 벽에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내가 뭘 한 거야. 이제 어떡하니? 두 사람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사흘 후, 박춘자와 정숙은 그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강제 퇴거였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춘자가 문을 열자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재산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아직 내일까지 시간이. 오늘부터입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빨간 딱지를 벽에 붙이기 시작했다. 압류. 이 건물은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됨. 안 돼. 박춘자가 딱지를 떼려고 했다. 하지만 남자가 막았다. 이것 떼면 공문서 훼손입니다. 제발, 제발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짐은 오늘 안으로 빼시고요. 남자들은 집 안 곳곳에 딱지를 붙였다. 거실, 안방, 부엌. 온통 빨간색이었다. 정숙이 울면서 짐을 쌌다. 춘자야, 미안해. 나도 갈 데가 없어. 정수가, 내가 미안해. 너까지 이 꼴로 만들어서.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다. 1시간 후 박춘자는 길거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태호야. 그녀는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집에서 쫓겨났어. 너 어디 있어? 저도 갈 데 없어요. 지금 공원에 있어요. 아들아.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진짜 끝났구나.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태호에게도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강혜진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뭐야? 혜진의 얼굴은 초췌했다. 혜진아, 왜 왔어? 가, 고소 취하해줘. 제발. 싫어. 혜진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한테 사기죄까지 씌우면 감옥 가. 나도 학력 위조로 죽을 것 같은데? 혜진이 소리쳤다. 그거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명문대 출신이랑만 사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 전 부인한테 변호사비 받았어. 그래서 고소하는 거야. 당신도 고통받아야 해. 수진이가 내 변호사비를. 태호의 눈이 커졌다. 그래. 당신 전 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하찮은 인간까지 신경 써주더라. 혜진아, 다시 오지 마. 법정에서 보자. 쾅! 문이 닫혔다. 태호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넌 정말 완벽하게 우릴 무너뜨리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강혜진 씨가 정식으로 김태호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죠? 다음 달 초입니다. 좋아요. 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저 두 사람. 네.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이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아주 확실하게요.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최고급 레스토랑 예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두 사람한테 초대장을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박춘자와 태호는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영무원이 다가왔다. 여기 박춘자 씨, 김태호 씨 계십니까? 네. 박춘자가 일어났다. 택배 왔습니다. 영무원이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다. 박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초대장? 금박으로 새겨진 초대장이었다. 박춘자 씨, 김태호 씨께 마지막으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신라호텔 일식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수진 올림. 수진이가 태호도 초대장을 받다. 이게 무슨 밥을 사준다고? 함정 아니야? 아니면 어때? 우린 이미 잃을 게 없어. 박춘자가 일어섰다. 가자. 마지막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자. 저녁 7시 신라호텔 일식당. 최고급 프라이빗 룸이었다. 박춘자와 태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 어서 오세요. 검은 정장의 웨이터가 안내했다. 룸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태호 씨.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앉으세요. 박춘자와 태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수진아, 식사 먼저 하시죠. 수진이 손뼉을 쳤다. 웨이터들이 들어와 요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춘자와 태호는 경악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고급 요리가 아니었다. 찬밥, 식은 미역국, 짠 김치. 이게 예전에 제가 먹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수진이 물었다. 어머님이 매일 제 앞에 차려주시던 바로 그 밥상이요.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아,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당신들 덕분에 매일 이걸 먹었거든요. 수진 앞에는 호화로운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잘랐다. 먹어.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찬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딱딱하고 퍽퍽했다. 맛이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고졸 며느리가 차려준 밥. 이제는 당신들이 먹을 차례예요. 박춘자도 국을 떠먹었다. 식어서 비린내가 났다. 힘드시죠? 전 3년 동안 매일 이걸 먹었어요.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것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요. 수진아, 미안해. 박춘자가 울먹였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웃었다. 미안하면 끝인가요? 3년 동안의 고통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수진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다. 참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김태호 씨 재판 말이에요. 제가 혜진 씨 변호사비 다 대줬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증거도 제가 다 정리해줬고요. 당신 유죄 확정입니다. 수진아, 징역 2년 정도 예상되네요. 사기죄랑 학력 위조 방조죄. 제발, 제발 그만해. 태호가 바닥에 엎드렸다. 용서해줘. 제발. 수진은 그를 내려다봤다. 싫은데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님. 수진이 박춘자를 봤다. 어머님도 연대보증 서셨죠? 사채 5천만 원. 그게 갚을 수 있으세요? 박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못 갚으시면 신용불량자 되시는 거 아시죠? 평생 빚에 쫓기며 사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제발. 아, 며느리 아니라니까요. 이혼했잖아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전 이제 남이에요. 그것도 아주 먼. 수진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그만. 제가 원하는 거요? 수진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미 다 잃었는데요. 응? 당신들이 무너지는 거.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수진이 일어섰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졌다. 박춘자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반지 사진이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 엄마 유품이요. 박춘자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날. 전 결심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진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수진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식사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냈으니까. 찬밥이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으니까 특별하죠? 수진아, 제발. 태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다. 박춘자와 태호는 식탁 앞에 남겨졌다. 찬밥과 식은 국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춘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식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찬밥 위에 떨어졌다. 복도에서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시원해요. 진짜로. 다음 단계는 경찰에 증거 제출하세요. 김태호 씨 사기죄, 학력 위조 방조죄,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춘자 씨 사체는 채권자들이 독촉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진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이제 법정에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박춘자와 태호는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찬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다. 엄마, 태호야. 둘은 호텔 앞 계단에 앉았다. 우리 정말 수진이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네. 왜? 학벌이 낮다고. 고졸이라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어?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랬다. 수진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것. 그게 전부 학벌 때문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박춘자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밤하늘로 흩어질 뿐이었다. 일주일 후 김태호는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혐의 사기죄, 학력 위조 방조죄.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춘자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다.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자만 1,000만 원 넘었어요. 박춘자는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하지만 곧 다시 켰다. 태호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모자는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경찰서 가야 돼요. 나도 사채 법적 조치 들어간대. 우리. 태호가 엄마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가 봐. 박춘자도 아들을 바라봤다. 태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내 아들.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이럴 리가 없어. 박춘자의 입버릇이 또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명문대가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데.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검은 세단이 있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회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이비서가 말했다. 네. 수진은 창문을 올렸다. 차가 출발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법정에서 완전히 끝내는 거야.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일반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 김태호,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태호는 수의를 입고 법정 앞으로 걸어갔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피고인은 강혜진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학력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다. 태호와 혜진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모든 게 명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벌 사위라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학력을 속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태호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전 부인 이수진 씨의 계략에 이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일어섰다. 하얀 수트를 입은 그녀는 법정 안에서 빛났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 이수진 회장님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다시 앉았다. 하지만 태호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혜진이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 김태호는 저에게 재벌 사위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문대 출신이라고 거짓말했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김태호 피고인입니다. 학벌이 중요하다고 고졸은 상대도 안 한다고 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탕.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 밖. 수진은 복도에 서 있었다. 태호가 호송되어 나왔다. 수진아. 태호가 그녀를 봤다. 제발. 한 번만. 수진은 그를 지나쳐 걸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진아. 태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 피고인 김태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그는 끌려갔다. 법정 밖에서 박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야. 엄마. 모자는 유리병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박춘자는 유리벽에 손을 댔다. 태호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다. 명문대 나온 내 아들. 이럴 리가 없어.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 태호가 울었다. 명문대가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경찰이 태호를 끌고 갔다. 박춘자는 그 자리에 남아 울부짖었다. 내 아들, 태호야. 같은 날 오후, 박춘자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다가왔다. 박춘자 씨죠? 네. 사채 5천만 원 및 이자 2천만 원, 총 7천만 원 변제 명령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갚을 수 없으시면 즉시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 처리됩니다. 7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서명하세요. 뭔데요? 파산 신청서요. 신용불량자 등록됩니다. 박춘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서명했다. 좋습니다. 이제 박춘자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앞으로 대출도 신용카드도 전화개통도 안 됩니다. 남자들은 사라졌다. 박춘자는 서류를 바라봤다. 신용불량자 등록 완료. 으아. 그녀는 서류를 구겨 던졌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2주 후 서울구치소. 태호는 감방에 앉아 있었다.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그리고 쇠창살. 야, 신입. 넌 무슨 죄야? 건너편 죄수가 물었다. 사기죄요. 어디 대학 나왔어? 명문대요. 명문대? 죄수가 비웃었다. 명문대 나와서 여기 왔어? 쯧쯧. 다른 죄수들도 낄낄거렸다. 학벌 좋으면 뭐해? 여기선 다 똑같은데.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이었다. 여기선 모두가 같았다. 죄수일 뿐. 밤이 됐다. 태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박춘자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받고 있었다. 한 그릇만 주세요. 여기요. 자원봉사자가 밥과 국을 주었다. 박춘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럴 리가.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노숙자가 물었다. 네. 여기 처음이세요? 네. 힘내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박춘자는 울컥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밥그릇을 붙잡고 울었다. 6개월 후, 수지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해운대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 큰 창문, 그리고 탁 트인 바다 전망. 회장님, 이사 다 끝났습니다. 이비서가 말했다. 고마워요, 이비서님.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넘실거렸다. 평화로웠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회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의 유품 반지. 엄마 봐요. 딸이 해냈어요. 그녀는 반지에 입 맞췄다. 회장님, 새 프로젝트 서류 가져왔습니다. 이비서가 파일을 건넸다. 희망 장학재단. 고졸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쳤다. 좋아요.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지의 장학재단으로 해주세요. 고인이 되신 어머님 성함이시죠? 네. 엄마를 기리고 싶어요. 수지는 서류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매년 100명씩 지원하고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바다를 비쳤다. 반짝반짝 빛났다. 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김태호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춘자 씨는 신용불량자로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지의 장학재단 출범식이었다. 안녕하세요. JS 홀딩스 이수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저는 학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저도 한때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앞으로 이 재단은 매년 1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요. 기자들이 질문했다. 회장님, 이런 재단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네. 제 어머니를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수진이 미소 지었다. 저는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살아있는 도시. 회장님, 이 비서가 따라왔다. 여기 계셨군요. 경치가 좋네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지는 난간에 기대섰다. 이 비서님, 제가 복수를 끝냈을 때 후회할 줄 아셨어요? 글쎄요. 회장님께서는 후회하십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됐습니다.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은 이미 잘 살고 계십니다. 수진이 웃었다. 고마워요, 이 비서님. 항상 곁에 있어줘서. 제 의무입니다, 회장님. 둘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참, 김태호 씨 출소는 언제입니까? 1년 반 후입니다. 그럼 박춘자 씨는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딸이 해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녀는 엄마 반지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서울구치소. 태호는 감방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JS 홀딩스 이수진 회장, 100억 규모 장학재단 설립. 사진 속 수진은 밝게 웃고 있었다. 수진아. 태호는 신문을 꽉 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는 신문을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누웠다. 나오면 제대로 사과할 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무료 급식소. 박춘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수진의 장학재단 소식이 나왔다. 우리 며느리.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아니,
이제 아니지.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옆 할머니가 물었다. 춘자 씨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제 며느리였어요. 그 유명한 회장님이요? 네. 와, 부럽겠네요. 그런 며느리 두고 박춘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쫓아냈어요. 네. 고졸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재벌이었고 할머니가 혀를 찼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에요? 네. 박춘자는 텔레비전 속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텔레비전 화면에 닿지 못했다. 1년 후, 수진의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00명의 장학생들이 선발됐고 그들은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있었다. 수진은 해운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통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부셨다. 회장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이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오전에는 이사회, 오후에는 장학생 면담, 저녁에는 자선 행사입니다. 바쁘네요. 늘 그러셨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그래도 행복해요. 진짜로 잘 됐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가 넘실거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결심입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당당하게. 수진은 일어섰다. 하얀 수트를 입고 명품 구두를 신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엄마 반지. 출발하죠. 네, 회장님. 수진은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현관을 나서자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앞만 봤다. 고졸 며느리가 5천억 재벌이 됐어. 그리고 행복해졌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나의 복수야. 완벽한 복수? 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햇빛이 차창을 비쳤다. 수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행복했다. 진짜로.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